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이 신화 속 완벽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어떻게 산업시대의 복잡한 현실과 인간 내면의 깊은 고뇌를 담아내는 거울이 되었는지 그 혁명적인 순간을 근대 조각과 건축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예술이 수백 년간 지켜온 아름다움이라는 절대 가치를 버리고 그 대신 혼란스럽지만 살아 숨쉬는 시대의 그 자치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 아름다움을 버린 예술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왜 과거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 예술계는 신고전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치 신이 빚은 듯 매끄럽도 흠없는 완벽한 형체를 추구했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이건 이성과 질서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당시의 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도시는 낯선 소음과 불안으로 가득 찼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신화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런 위로도 설명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술은 이제 새로운 말을 찾아야만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술가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조각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벽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고뇌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규스트 로댕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왜 조각을 다 만들다 만 것처럼 이렇게 거칠게 뒀지? 하고 말이죠. 사실 그 거친 표면은 미완성이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표현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끈한 대리석은 빛을 반사해서 형태의 완벽함을 드러내지만 로댕의 울퉁불퉁한 표면은 빛을 머금고 깊은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 질감을 보면서 마치 인물의 고뇌와 근육의 긴장감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대표작들을 보면 이 철학이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칼레의 시민은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높은 받침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땅을 딛고 서 있어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고뇌하는 영웅이 아닌 한 명의 인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댕이 보여준 불완전함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댕의 강렬한 고뇌와는 또 다른 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바로 카미유 클로델이죠. 그녀는 한 인간의 실존적 고뇌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섬세하고 격정적인 감정의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고독하게 자기 내면으로 파고든다면 클로델의 성숙의 시대는 한 남자와 그를 떠나보내는 여인, 그리고 그를 데려가는 또 다른 여인 사이에 애번과 체념, 그 복잡한 감정의 드라마를 한순간에 응축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조각으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조각이 인간 내면의 진실을 파고들 때 건축은 시대의 물질적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두꺼운 돌과 화려한 장식 뒤에 숨겨져 있던 건물의 뼈대, 즉 구조를 전면에 드러내는 철과 유리의 혁명이 시작된 거죠. 이전까지의 건축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육중한 돌을 쌓아 올려서 아주 권위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개선문처럼요. 이건 권력과 영속성이라는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1889년 파리에 등장한 에펠탑은 달랐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이걸 보고 흉측한 공장 굴뚝 같다고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철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가진 기술적 성취, 그 가능성 자체를 기념하는 새로운 미학의 등장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세계관의 전환이에요. 땅에 묵직하게 뿌리 내린 질량의 건축에서 하늘을 향해 가볍게 뻗어 올라가는 골격의 건축으로 영원 불변함을 믿었던 과거에서 끊임없는 진보를 믿는 근대의 정신으로 건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철골 구조가 산업기술의 힘을 보여줬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기계 문명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누보의 거장 안토니 가우디의 세계죠.
가우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그는 건축을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봤어요. 특히 중력의 흐름을 가장 자연스럽게 거스르지 않는 현수선 아치 구조로 이용해서 마치 숲속의 나무들처럼 스스로 자라나 하늘로 뻗어가는 듯한 신의 설계를 구현해냈죠.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신고전주의가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다면 아르누보는 자연의 비대칭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생명력 그 자체를 건축의 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뭐랄까 통제에서 해방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0여 년 전에 이 뜨거웠던 예술적 반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더니즘은 단순히 새로운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댕의 거친 조각 표면과 에펠탑의 앙상하게 드러난 철골,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이상적인 아름다움 뒤에 숨지 않고 시대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예술가들의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예술이 현실의 도피처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된 순간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과 기술이 더 이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에게 깊숙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도시와 우리가 즐기는 예술의 가능성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역사적 흐름 위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19세기에 철과 유리가 혁명을 일으켰듯 21세기의 인공지능, 가상현실,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새로운 기술과 가치관은 과연 미래의 예술과 건축에 어떤 얼굴로 기록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